부자가 되기 위한 각종 정보를 각 분야 전문가들에게 들어보는 부자 대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은행 투자상품전략부의 최진호 이코노미스트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최진호입니다. 저번에 뵀을 때만 해도 평화로운 상태에서 좀 이야기를 나눴던 것 같은데 그 사이에 모든 것들이 많이 상황이 급변을 한 것 같습니다. 예, 너무 빨리 변하고 있습니다. 예, 너무 이렇게 진짜 다이내믹 코리아예요. 예. 주말에 탄핵안이 가결된 이후에 금융시장 반응은 어땠습니까? 일단 뭐 전국 혼란은 조금 마무리되어가는 그런 분위기고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도 약간의 신임도가 회복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가 같은 경우는 사실 지난주에 이미 탄핵한 이전, 그러니까 계엄령 이전 레벨까지 다 회복이 되었고요. 금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월에 이제 한국은행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인하할 거다라는 기대가 좀 높아지면서 레벨이 굉장히 낮아진 상황입니다. 아하. 그리고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불안감이 완전히 제거된 건 아니기 때문에 계엄령 이후 그 고점이었던 뭐 1,438원, 39원 정도, 그 정도 레벨보다 낮아지긴 했지만 그렇다고 이제 확 낮아지지 못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증시만 보면은 4거래일 연속 상승하다가 어제 조정을 받았고 오늘도 조금 조정을 받고 있어요. 지금 2,470선 정도. 여기서 조정을 받고 더 힘있게 못 올라가는 배경을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하나를 꼽자면은 외국인들이 여전히 우리를 찾지 않는다, 여전히 팔고 있다 이런 점들도 있는데 외국인들이 만약에 돌아오게 된다면은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외국인들이 돌아오면 당연히 상승은 하는데요. 네. 외국인이 이제 돌아오려면은 그 전제 조건이 이제 한국 경제에 대한 그런 비관론이 좀 완화가 되면서 결국에는 이제 주가라는 것이 기업의 성장성 그리고 그렇죠. 이제 경제가 좋아야 된다라는 것을 먹고 사는 그런 자산이기 때문에 경기가 좋아져야 되는데 지금 한국은행이 전망하고 있는 내년도 이제 한국의 경제 성장 전망치가 1.9%인데요.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그게 가능할까요? 금융시장의 생각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금융시장의 이제 시장 참여자들의 컨센서스는 그보다 낮은 1.8% 또는 1.7%까지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렇게 매크로가 이렇게 부담스러운 환경이 계속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주가는 조금 상승 탄력을 받기에는 힘이 조금 딸리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원화 자산에 대한 디스카운트 이런 전반적인 요인들이 좀 반영이 되면서 원달러 환율도 이제 그 계엄령 이전 레벨에서는 가끔 이제 1,300원대가 한 번씩 보이긴 했는데 지금 이제 1,400원대에서 완전히 고착화돼 버린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완전히 뉴 노멀처럼 1,400원대가 익숙해지기 시작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나라가 힘이 없는데 이런 뭐 개별 기업이라든지 주가가 힘을 내기는 좀 어렵겠죠. 내년도 성장률은 박사님께서도 한 1.9는 이렇게 하회할 걸로 보시는 겁니까? 일단 내년 수출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수출의 부정적인 효과가 어느 정도 반영되느냐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수출의 이제 부정적인 효과가 좀 생각보다가 좀 더 크게 반영이 된다면, 그러니까 트럼프 정책이 좀 더 강경하게 나오면 1.9% 달성도 좀 힘들지 않을까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현재 언론에서 나온 얘기를 보니까 관세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 이런 말도 나와서 좀 무섭습니다. 밤에 꿈에도 나올 것 같아요. 또 살펴볼 것이 이번 주는 통화 정책의 주다, 슈퍼위크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이번 주에 FOMC 올해 마지막 회의가 잡혀 있는데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번에 이제 FOMC의 전제 조건이 되었던 이제 미국의 물가라든지 고용 지표들이 이제 올 초 그리고 지난주에 다 발표가 됐는데 예상치에 그냥 부합을 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이제 연준이 점도표를 통해서 공표한 대로 그러니까 12월까지는 예정대로 25p 정도로 인하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관전 포인트는 이제 내년에 기준금리 인하폭을 얼마나 이제 포웨더 가이던스로 제시를 해주느냐 이건데요. 기존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내년에는 100bp 그러니까 4번 인하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사이에 이제 미국 경제가 뭐 그만큼 많이 망가지지 않았고요. 상대적으로 건전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제 2번이나 3번 정도로 충분히 이제 줄어들 가능성이 있고요. 연방 기금금리 선물 시장에서는 이제 2번이나 정도만을 더 보수적으로 이렇게 반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회의가 점도표가 공개가 되는 회의입니까? 이제 12월 회의죠. 그러니까 1년에 4번, 3, 6, 9, 12 이렇게. 그러면은 이번에 점도표를 보면은 내년에 어떤 경로도 대략적으로 추측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가 금리 슈퍼위크로 불리는 이유가 뭐 FOMC 있고요. 가장 여기에 관심이 많이 가고 있지만 그 외에도 일본의 통화정책 회의도 이것도 관심사란 말이에요. 예전에 그 엔캐리 트레이드 뭐 촉발도 되고 막 난리였으니까. 맞습니다. 일본이 기준금리를 이번에 인상을 할 것이냐 이 부분에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는데 박사님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장기적인 경로에서 놓고 본다면 이제 일본은 통화정책 이제 정상화하라는 측면에서 금리 인상을 해가는 그런 인상 사이클의 방향성은 맞는데요. 다만 이제 속도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은 이번에는 조금 동결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일본 중앙은행 이제 그 관계자들도 인터뷰를 통해서
그 임금과 물가가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을 좀 더 면밀히 관찰하겠다라는 이제 이런 발언들이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예. 이번에는 한 번쯤 쉬어가면서 그 지표들의 영향을 살펴보는 그런 타이밍을 가질 것 같다라는 것이고요. 예. 다만 이번에 중요한 것은 이제 이번에 동결을 한다 하더라도 내년 1월에 그것도 혹은 뭐 내년 상반 1분기 1사분기 안에 BOJ가 일본 중앙은행이 추가적으로 인상을 하겠다라는 이런 시사점을 주느냐 네. 그렇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데요. 이게 중요한 이유는 이제 엔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제 속도가 천천히라도 그래도 일본이 계속해서 기준금리를 올려간다라는 이런 시그널을 주게 되면 엔화가 이제 강세를 보이면서 예. 현재 이 달러 강세를 조금 이제 견제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일본의 통화 정책을 굉장히 천천히 완만하게 가져가겠다라고 이런 시그널을 주게 된다면 엔화가 이제 계속 약세를 보이면서 그것은 오히려 이제 달러 강세로 이어지는 효과가 이어지기 때문에 달러가 질주하면 원달러 예. 환율도 같이 더 올라가는 이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기저기 유탄을 맞고 있는데 여기까지 그렇습니다. 유탄을 맞을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미국과 일본의 통화 정책 이야기를 해봤으니까요. 우리나라 통화 정책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제 올해는 우리는 금통위는 끝났죠. 예, 올해는 이제 끝났고요. 이제 내년 1월 16일 목요일에 첫 번째 2025년 금통위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예. 최근에 이제 전국도 많이 불안정해졌고 그거에 따른 이제 경기 비관론도 좀 강화되다 보니까 1월에 이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그런 기대가 많이 높아진 게 사실인데요. 예. 그래서 채권 시장 지금 국내 레벨로만 놓고 보면은 내년에 이제 한국이 기준금리 한 2번 정도, 그러니까 50bp 정도 인하할 거다라는 기대가 이미 레벨에 선반영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근데 이제 문제는 미국이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이기는 한데 인하를 굉장히 이제 천천히 가져가겠다라는 그런 시그널이 이번 FOMC에서 이제 표출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럼 약간 매파적인 인하가 되는 건가요, FOMC는? 예, 그렇습니다. 예. 인하를 하더라도 앞으로는 굉장히 천천히 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메시지를 아무래도 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뭐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오면서 가져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미국의 고금리를 지지하는 요인이고 또한 이 미국의 고금리가 지지가 된다면 항상 이제 같이 따라오는 것이 이제 강달러 요인이 또 강달러라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미국만 쳐다봐도 이렇게 막 이제 강달러 요인들이 산적해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본이 만약에 통화 정책 정상화를 천천히 하겠다라고 한다면 이 강달러를 견제할 만한 그런 요인들이 없는 거죠. 예. 유럽 쪽을 쳐다본다고 하더라도 유럽의 내년도 경제 성장률 컨센서스가 1.1%밖에 안 됩니다. 미국의 절반 수준이고요. 네. 한국이 1.8이나 1.7 정도인데 우리보다 더 안 좋네요. 한국보다 더 언제운 상황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유럽 중앙은행, 그러니까 ECB는 계속해서 금리 인하를 더 공격적으로 하겠다라는 시그널을 줄 수밖에 없고 그러다 그러다 그쪽은 보니까 계속 약세로 갈 맞습니다. 것이고 유로화가 약세되다 보니까 유로화와 엔화가 약세로 되면 달러 강세는 자명한 일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환율이 또 이 통화 정책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봐야겠네요. 그렇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원유 수입 비중도 높고요. 그리고 이 환율이 이제 소비자 물가, 수입 물가를 제각해 소비자 물가로 이어지는 그런 전가율 자체도 굉장히 높은 걸로 추정이 되는 이제 그런 국가이기 때문에 환율이 이렇게 높아지게 되면은 기준금리를 쉽게 내리기도 굉장히 어려운 그런 환경이 될 수가 있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국내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내려야 한다라는 그런 요구도 많고 한국은행도 충분히 이제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그렇다고 마음 편하게 계속해서 금리를 내릴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복잡한 그런 한 해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들을 다 고려해서 박사님께서 보시기에는 좀 어려운 질문이 될 수 있겠지만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사실 통화 정책이라는 것은 정해진 정답은 없습니다. 예. 또 경기와 그리고 물가 이 두 가지 목표를 놓고 볼 때 더 시급한 것을 먼저 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정책 과제를 우선순위에 둬야 하는데요. 네. 물론 이제 내년 1월에 됐을 때 금통위원 상황이 또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는 지금 예단하기 힘듭니다만 다이내믹하니까. 예. 당시 이제 1월에 됐을 때 어떤 정책 과제를 이제 금통위원들이 좀 더 우선순위에 두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달라질 것으로 보이고요. 아무래도 경기가 조금 더 시급하다 보니까 내년에는 그래도 물가 요인도 있지만 경기를 먼저 잡겠다라는 그런 시그널을 좀 주면서 통화 정책을 운영하지 않을까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정치가 경제에 도움을 줘야 되는데 이게 정치가 경제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하는 이런 상황을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은행 투자상품전략부의 최진호 이코노미스트와 함께 금리를 둘러싼 다양한 이야기들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